직접 가서 또 입원을 해서 그걸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간헐적 단식만 해서 병이 좋아지냐, 암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치유 건강법을 전하는 사원장입니다. 우리 몸의 병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팠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독소 축적의 5단계의 어떤 우리 몸에서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1단계는요, 과잉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먹습니다. 과식하고 폭식하고 야식에 또 자극적인 어떤 음식까지 결국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잉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2단계는 정체입니다. 먹은 음식이 배출되지 않고 소화기관, 림프, 간, 이런 신장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몸이 이제 무거워지고 붓고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이렇게 시작하죠. 3단계는 이제 산화입니다. 쌓인 노폐물이 산화, 즉 썩는 거예요. 그리고 녹쓰는 염증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혈관, 장기, 세포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피부의 어떤 트러블, 만성적인 어떤 피로, 또 위장의 염증 같은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검사로도 보이기 시작하죠. 4단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염증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산화된 독소가 면역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염증이 만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피부 질환, 또 위염이나 장염, 대사성 질환 같은 이런 병으로 발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단계에 가면은 이제 변성 단계인데요. 결국 세포가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변생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정상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정말 조용히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병은 어느 날 뚝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그런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병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병의 시작은 더 많이 먹는 데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덜 먹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식습관이 정말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식습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인들이 식습관인 가장 큰 문제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보다는 영양의 밸런스 균형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한다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 영양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소 하면은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죠. 탄, 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5가지 이외에 또 4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그 6번째 영양소가 그래서 물입니다. 물.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양소는 식이섬유. 8번째 영양소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품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식이효소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우리가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은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을 우리가 몸 안에서 건강하게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데 이 작용을 하는 부가영양소가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가영양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고
또 뭐 정제돼 있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조차도 우리가 정제된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병이 많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요. 풍요롭기는 한데 영양소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빈곤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병들이 우리가 풍요병은 암이라든가 뭐 고혈압, 당뇨 다 풍요병이죠. 근데 빈곤병의 대표는 바로 결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결핵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결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빈곤병의 과거에 많았던 병인데 이런 현상들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나타나서 풍요와 풍요병과 빈곤병을 우리가 같이 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의 어떤 만들어내는 이 음식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 9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햄버거는 탄단지가 다 들어있는 좋은 식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맛있고 입이 좋은 것만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영양소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소조차도 간편하게 정말 정제되고 한 것들을 우리가 또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냥 식품 속에서 찾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가공한 거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그 채소조차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발전하면은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샐러드 정도만 섭취하셔도 이 영양 균형은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햄버거를 먹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건강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한 끼로 먹었을 때 9가지 영양소가 균형에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는 것이 생채소와 생과일을 이용한 어떤 샐러드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보다도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맞춰져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이것은 답은 정말 간단하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음식으로 생긴 병을 우리가 또 이제 의학적으로 나눌 때는요. 또 2가지 종으로 좀 나눠야 돼요. 하나는 풍요병, 다른 하나는 빈곤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밥은 많이 먹어야 힘난다.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뀌어버렸죠. 하루 2끼가 좋다. 간헐적 단식이 몸을 살린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결국 이 풍요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풍요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덜 먹는 법을 까맣게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걸 우리가 4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지방간,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현대인 대부분 질병은 다 풍요병입니다. 즉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에 영양 부족해서 생기는 이 결핵 같은 병은 빈곤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막 더 먹고 뭔가 막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어떤 절제 그리고 또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식은요 병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어떤 습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영양제라고 또 먹고 시간이 됐으니까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심지어는 먹어요. 이런 비자연적인 어떤 식사 습관이 결국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우리 몸이요 위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대사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붓고
쌓이고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서양의학에서도 소식에 대한 어떤 의학적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강의를 제가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식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5가지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식이요,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그러죠. 오토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 스스로가 이 자기의 손상된 부분들을 청소도 하고 새롭게 회복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자가포식인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일본에서 나왔던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이 박사의 연구에서도 적게 먹으면 세포 스스로가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이 오토파지, 이 기전을 증명해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요즘 병들이 대부분 당독소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덜 먹으면 당독소도 좀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 전 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인 분들 있죠. 이 소식은 최고의 생활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부종이 줄어든다고 해요. 과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소식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과잉 영양은 만성염증의 어떤 불소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게 되면 이 대식세포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체내 염증 지표, 우리가 CR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얼굴이 붓는다, 뭐 관절이 뻐근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끼는 분들은 소식 며칠만 해도 그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네 번째는 간과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이 살아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간은 매일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담당하잖아요. 이 지속적인 과식은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은 간이 여유를 갖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해독력이 증가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한 장은 음식이 줄여야 휴식과 복구의 시간이 가능해요. 장에 부담을 덜어주면은 면역세포의 한 70%가 모여 있잖아요, 장에.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이게 적용한 동물 실험에서 평균 수명이 20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또 뭐 단식을 하시기도 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또 하시고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시죠. 하지만 소식은 다릅니다. 단식은 힘들지만은 소식은 평생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또 매일 한 끼를 채소 위주로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요, 소식을 하면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몸 안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냐면 소화가 정말 쉬워집니다. 소화계통이 편해져요. 속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량이 줄면은 위장이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위장 질환 중에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 또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식하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식은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어떤 깊은 휴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쉬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간이 쉬게 되면 해독력이 살아나게 되고, 세포가 쉬게 되면 면역과 재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 경험이 소식의 바로 진짜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요, 더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일까요? 이제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얼마나 먹어야 소식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과연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소식하려고 하는데 자꾸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것처럼 이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름에 익숙하지만은 적당하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식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허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의 기준은 이 습관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인 어떤 허기감과도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량이 아니라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이란 내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양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이게 지혜거든요. 삶의 지혜였어요. 일본에서는 하라하치부, 즉 배의 80% 정도만 채우고 멈춘다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포만감 전에, 막 배부름 전에 젓가락을 놓는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란 말은 의학계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소식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요, 소식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이런 기준화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소식의 국제적 기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식의 기준, 칼로리 제한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데요. 총 섭취 열량을, 지금 먹고 있는 섭취 열량을 25에서 40% 줄이되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적게 먹되 결국은 자연식 중심으로 먹는 것이 진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하는 이 칼로리 제한 이 연구에서요. 평균 한 25% 열량 제한을 2년 동안 실험한 결과에 체중 감소는 당연한 거고요.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또 심혈관 질환 위험에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식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하나의 모델인 거죠. 둘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소식을 시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식사량은 줄이지 않되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은 16대8 간헐 단식, 16시간은 공복국, 그리고 8시간을 먹는 시간이에요. 또 이런 것도 같이 연구되는데요. 5대2 간헐 단식, 주 5일은 그냥 지금같이 일반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 2일은 500에서 600 칼로리 정도 이하로 먹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하버드 의대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체지방이 감소하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대사량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몸이 쓰는 에너지죠. 아무것도 않고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성인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약 한 1500에서 1800 칼로리, 그 다음에 여성은 약 1200에서 1500 킬로칼로리. 그래서 하루 필요량은 기초대사량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양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활동량이 적은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하루 2000 칼로리 이하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소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요. 소식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 몸에 맞는 소식량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요, 과식의 신호예요. 식후에 졸림이 온다. 이것은 혈당이 급등하고 이건 과식입니다. 또 이제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 부담이 크다는 신호죠. 세 번째는 매일 변비, 막 가스가 찬다. 이것은 장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또 이제 밤에 위가 거슬러서 자꾸 잠이 안 온다. 이것은 야식이라든가 혹은 과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죠.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점점 사라질수록 내 몸에 맞는 소식량에 가까워진다라고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소식량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주일간 한 끼에 밥 한 2숟가락씩만 줄이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후의 느낌을 한번 메모해 보는 거예요. 졸림, 더부룩함, 포만감, 배고픔 등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는 양을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소식의 기준은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를 읽고 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조화롭게 먹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소식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소식을 실천하는 팁이 있을까요? 또 실생활에서 또 소식을 실천하는 팁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뇌는요, 양보다는 시각적 크기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양도요, 이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먹게 해요. 한 입 먹고 수저 내려놓는 거예요. 수저를 내려놓는 이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식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외식 때 나누기 원칙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1인분은요 보통 집에서 1.5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나눠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 이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 4번째는 간식 줄이기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식사량을 줄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간식부터 줄이는 것도 소식입니다. 특히 밤에 먹는 간식은 정말 위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소식은요,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배려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소식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은 결국 습관과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한 끼부터 한 입 좀 덜 먹고 한 입 더 씹고 한번 좀 쉬어가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식 방법도 있을까요? 잘못된 소식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생활에서 단식을 또 소식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며칠씩 이렇게 단식을 하면은 양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식한다고 정말 그냥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만 소식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불균형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소식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시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식증이니 뭐니 이게 다 소식을 하려다가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반응들이죠. 제일 많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양소 밸런스 유지하는 거, 이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소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왔을 때 오는 병이 있는데요. 많이 먹으면 딱 오는 병이 있어요. 일단은 붓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와요. 많이 먹었는데 피곤은 하게 된다는 거죠.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화 시키는데 정말 많은 힘을 이 몸 안에서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소식했을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소화기 계통이죠. 더부룩하다, 밥 먹었더니 졸리다, 뭐 이런 것들은 전체를 조금만 줄이면은요, 이런 증상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또 뭔가 막 피곤하다고 또 막 보약도 찾고 뭣도 찾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을 적게 먹었더니 피곤하고 힘이 없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소식했더니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 빈혈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좀 되돌아보면 소식께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과 조화거든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소식할 때 몸이 적응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을 막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해서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나 이런 소화 흡수 과정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한 3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있는 식사로 소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나타나는 거에서
좀 부작용들이 같이 보이지만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건 자연의학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적게 먹었더니 내가 어지럽고 뭐 빈혈 같은 증상, 피곤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장에 효율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의학에서는 숙변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숙변을 빼내고 나면 이 숙변은 기름 보일러를 생각하면 되는데, 기름 보일러의 연통에 오랫동안 끓음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끓음을 한번 제거하는 방법은 공복에 물 많이 먹는 거예요. 계속 물 먹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제거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증상들, 즉 어지러움이라든가 피곤한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조금만 먹어도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두 끼 간헐적 단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요 하루 두 끼 먹는 간헐적 단식은 제가 한 20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효과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의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상당히 많이 뜨거운 건강법인 것 같아요. 하루 두 끼만 먹는 분들 그래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막 노동을 하시는 분, 뭐 다양한 이제 직업군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건강 식사법이. 그래서 유행처럼 지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정말 과학적인 어떤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특정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16대 8, 저는 이제 18대 6을 하고 있는데 18시간 공복 시간 유지하고 6시간 안에 이제 먹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것은 보통은 아침 건너뛰는 거예요. 점심, 저녁 하루 두 끼만 먹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928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일본의 자연의학자죠. 니시가 조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 간헐적 단식을 최고의 건강법으로 이렇게 병을 치유할, 자연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이걸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걸 치유의 근본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간 정말 많은 효과와 치유 효과를 경험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버드대, 존스 홉킨스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이 방법을요, 미래의 식사법으로 연구 중이에요. 왜 두 끼만 먹는 게 정말 건강에 그런데 좋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해요. 이 내용으로, 이 기전을 밝혀서 바로 24시간 생체 리듬을 밝힌 거예요. 이 연구는 우리 몸이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서 소화하고 배출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생체 리듬으로 밝혀집니다. 하루에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서부터 정오 12시, 8시간이죠. 이 시간에는요, 이 생체 리듬에 따르면 해독하고 배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새 쌓여있는 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때 또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집중 공복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아침에만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결국 장내에 연동 운동을 시켜서 해독이 잘 될 수 있어요.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요. 결국 간이나 신장, 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해독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생체 리듬상에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 이 시간에는요, 섭취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먹고 움직이고, 이때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것은 휴식, 회복,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장이라든가 간, 이런 또 세포, 이런 것이 쉬어야 할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늦은 야식이에요. 이것은 해독과 쉬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독과 어떤 복구, 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공복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언제 먹느냐, 이런 생체 리듬을 맞게 먹느냐가 어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간헐적 단식에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효과가 한 4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공복 시간을 늘려서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면은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치료해 준다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학적으로도 뭐 4가지 정도의 효과가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세포 청소입니다. 자가 포식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오토파지 현상은요, 공복 12시간 정도면은 그 이상만 되면은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 뭐 손상된 어떤 세포, 손상된 단백질,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 물질, 이런 것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지연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암의 예방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학적으로 일본의 요시노리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전을 밝혀서 로베르 약사가 탄 거예요. 두 번째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잖아요. 당독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우리 몸속에 당독소가 제거되고 결국 당뇨,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이 연소되고 체중이 감량된다는 거예요. 정말 체중이 이쁘게 감량됩니다. 아랫뱃살이 빠지고 S라인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이 길면은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복부 비만이라든가 또 지방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성지방 같은 것도 뭐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식사 횟수를 줄이게 되면은 만성 염증 유방 물질인 우리가 CRP라고 그러잖아요. 혈액 검사할 때 나타나는 이런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 수치가 줄면은 결국 관절염이라든가 뭐 피부염, 뭐 만성 피로 같은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3가지 원칙 전략이라고 할까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만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에 그냥 딱 18시간 이렇게 공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복 시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16시간, 18시간은 무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순서대로 늘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이 하루 2끼 먹는 경우는 식사의 질이 핵심이에요. 2끼만 먹는다고 뭐 라면이나 빵이나 뭐 인스턴트 막 이런 걸로 채우면 이건 절대로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반드시 채소와 뭐 과일, 또 현미 같은 영양소 균형이 맞는 이 복합탄수화물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성 단백질, 뭐 생선, 뭐 발효식품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로 균형을 이루는 식단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복 시간엔 따뜻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좀 공복 시간 길게 하는 이런 뭐 단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허기와 싸우게 되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뭐 보이차도 괜찮고요. 뭐 허브차 좋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미소된장국인데, 그래서 미소된장국 같은 걸 이렇게 추천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몸이 좀 쉬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이 3가지 원칙을 좀 지키시면 간헐적 단식은 몸을 개선하고 고치는 최고의 어떤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무작정 굶지 마세요. 몸을 좀 존중하고 리듬을 회복하는 이런 단식이랄까요? 소식. 이게 진짜 간헐적 단식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하루 2끼 간헐적 단식은 그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비우는 시간, 어떤 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어떤 최고의 자연치유 식사법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끼는 좀 천천히 배고픔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들 한번, 그리고 또 공복 시간을 하루에 또 1시간 정도씩만 이렇게 늘려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회복하는 이런 습관이 들이게 된다는 거죠. 건강은 결국은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실천하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6대 8 간헐적 단식. 먹을 때 그냥 먹고 충분히 먹고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하는 이 식사법을 저는 보내드리고요. 제가 한 20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해요. 정말 처음엔 저도 힘들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습관 들이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행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행복해요. 내 몸이 행복하고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아침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루 3식이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끼만 차려도 충분하니까 좋아지기도 하고요. 제일 어떤 몸의 변화는 일단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 살이 이 보부비만 같은 이런 살들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간헐적 단식. 또 이제 그 두 번째에 우리가 5대2라고 그래서 6대1도 하고 5대2로 해서 6일간은 정상으로 먹고 하루는 뭐 굶는 방법 아니면 하루는 뭐 채소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요것도 그 하루 지키기가요.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은 지켜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16대 8, 8시간은 좀 편안하게 드시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이 식사법을 권해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 하루 두 끼만 먹는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해야 될 사람은 말기 암 환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 병변 갖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신부전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또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질환 궤양이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염증은 사용할 수 있는데 궤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복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쓸 때도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습게 보여도요. 정말 처음에 상당히 힘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몸에서 변화 과정을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공복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고 해야 되잖아요. 공복이라도 먹어야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수입니다. 그냥 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단식할 때 우리가 물 먹으면서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먹는 거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먹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사과당근 주스입니다. 이게 이 사과당근 완전히 이제 주스 착즙을 하는 건데 이거는 수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다양한 영양소들이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소해 주는데 우리 몸에 청소해주고 흡수하는데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드셔보면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허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다가 견과류 몇 개 드시는 것도 제가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막 배고파서 정말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효과를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된장국입니다. 답은. 이 된장국에 적절하게 소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가장 쉽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된장국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또 해독 기능도 있고요. 단백질을 또 공급하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드셔도 된다. 그리고 또 허브티 같은 것도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커피, 그 다음에 녹차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공복 시간 유지하는데 습관 들일 때 힘들 수 있어요. 뒤에. 이게 막 건강에 해롭다 뭐하다를 떠나서 공복식 먹으니까 해롭다를 떠나서 뒤에 계속 어떤 장시간 16시간 요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데 습관 들이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이라든가 꿀 같은 거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제법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정제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고 과일 먹어도 되냐 안 먹으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일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과일 안에는 우리 몸에 칼로리보다는 영양소 균형이 적절히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해독하고 스스로 또 우리가 이제 식이요소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대사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과일, 채소 같은 것은 조금 드셔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중에 섭취가 가능한 시간에는 무엇이든 먹어도 될까요? 일단은 내가 원 없이 먹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 지키는 건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시간이든지 8시간 먹을 때 이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정제탄수화물, 뭐 고기, 뭐 육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식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하얀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은 들어오면서 대사하면서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검정색 잉크를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음식 먹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고 첫 번째 공복 후에 첫 번째 뭐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 답은 샐러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이라고 얘기하는 채소와 과일이 이 두 가지가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양이 좀 줄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샐러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 샐러드 두어 점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를 충분히 먹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적게 먹고 많이 먹고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평상시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9가지 영양소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생채소라는 이야기, 과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먹느냐가 간헐적 단식 하루 두 끼 먹는 식사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 섭취 시간에 제로 음료는 먹어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단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청소하고 배설하고 뭐 해독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자연의 물입니다. 생수예요. 근데 생수를 가공을 해서 물을 가공해서 뭐 제로 칼로리를 만든다 뭐 한다 그러면은 사실 말이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이름이지 물론 칼로리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맛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싫어하는 것들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금하셔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끓인 차 정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 먹은 양, 물 많이 먹으면 좋아요. 공복에. 근데 그 물양의 마이너스를 하면 딱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물량이 많이 먹었는데 적게 먹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를 해주고 몸 안에 쓸데없는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분인데 그런 역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냐 아니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가공해서 뭔가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청소를 방해하는 물질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간헐적 단식 하면 이게 단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하루에 2끼 하면 한 끼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굶는 거 맞죠? 배고픈 거 막 참고 막 버티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굶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먹고 또 먹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뭐 또 간식, 야식까지 아주 그냥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의 몸의 어떤 원래 리듬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생체 리듬, 그 리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또 비우고 또 쉬고 이걸 조율하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비우는 시간, 먹고 쉬고 비우고 이 3단계가 있어야 우리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포가 또 정화되고 또 회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리듬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2끼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이 간헐적 단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간헐적 단식의 어떤 리듬을 보면은 뭐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루 3구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위장과 세포가 모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수면 유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 이런 시간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세포는 쉬지 못하고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독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몸에 쌓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 원칙 제가 첫 번째라고 하는데 먹는 것을 하여튼 쉬어야 된다는 것이 1원칙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게 좋고 따뜻한 물 정도만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요거까지는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새벽 이제 4시부터 정오까지죠. 이 시간에는 해독과 배출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림프 같은 이런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틸린이라는 호르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비되면서 이 장에 이게 연동운동 시켜주는 것인데 공복 때 나오기만 해요. 그래서 장 청소가 시작되고 또 자가 포식, 또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 몸이 정화되는 거죠. 또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핵심 원칙 두 번째, 하여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을 유지하고 이때는 생수, 허브차, 해독 주스,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거 이 정도 드시는 것을 하시게 되면은 해독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생수 막 두세 잔 하루로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는 자극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10시 이후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블랙으로만 좀 드시면 더 좋겠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 안 먹으면 더 무력해서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위장약한 거예요. 그리고 장에 숙변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복에 생수 많이 드시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그랬죠. 이때의 섭취와 활동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에너지로 가장 잘 전환되는 시간이죠. 이때 핵심 원칙 제가 3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루 식사는 이 8시간 안에 두 끼, 특히 6시, 저녁 6시 이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점심은 12시 내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녁은 6시 이전에 이 루틴을 취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제대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 해줘야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이 간헐적 단식에 하루 두 끼 먹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16대 8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복 16시간 뒤에 이 첫 끼를 먹게 되잖아요. 그 첫 끼가 단식 성공의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 첫 끼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먹는 순서예요. 샐러드나 과일 먼저 먹는다. 무조건 생채소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식이섬유로 저는 이제 위장을 코팅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먹는 거예요. 두부, 콩, 이런 것들 식물성 단백질 건강에 다 좋잖아요. 단백질 다 건강에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다음 순서로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현미나 이런 귀리밥 같은 이런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때 밥과 반찬 같이 드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로 그렇게 뒤로 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에서 빵이라든가 쌀밥, 흰 쌀밥, 짜장면 같은 라면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로 이걸 채우게 되면은 문제는 혈당 확 올라가 버려요. 이걸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우리 몸에 쌓이면서 피로하게 되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죠. 인슐린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그리고 또 소화불량이 올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제가 항상 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렵게 공복 상태 유지해가지고서 하얀 백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검은 인기를 그냥 확 쏟는 이런 격이죠. 그러니까 공복 후 첫 끼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강식, 그리고 천천히 밥 먹는 순서 지키셔라. 위장이 부담 없게 식사를 해야만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공복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침밥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점심을 내가 막 야식을 하는 사람들. 야식하다 보니까 아침밥이 당연히 안에서 땡기질 않죠. 거기다가 점심을 대체적으로 아침밥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정제 탄수화물부터 무조건 먹는다.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듬을 지켜서 건강한 식사로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두 끼, 아침과 저녁 중 어떤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 초창기에 1950년대에 이 연구된 것 중에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밥을 굶는 게 좋을까? 그렇다면 저녁밥을 굶는 게 좋을까? 같은 16시간이라도 같은 공복을 상당히 많은 사람은 또 저녁밥을 굶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올리의 소변 독소 검사라고 하는 이때 당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 만들어질 때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세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한 끼만 먹는 사람. 특히 이제 아침밥이 좋은지 굶는 게 좋은지 저녁밥이 굶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침밥하고 저녁밥을 먹고 점심밥을 굶는 것도 한번 해본 경우가 있대요.
이때는 우리 몸의 독소의 배출량을 조사해 보니까 들어간 양의 66%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일 3식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사람들은 들어간 양에 비해서 독소 배출량은 7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어딘가 병을 만들겠죠.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고 점심과 저녁을 먹은 사람은 이 독소 배출량이 100%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굶는 것에서 이게 시작한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이 이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후 3시, 4시에 먹는데 이런 한 끼 먹는 사람들은 들어온 양보다 나가는 독소의 양이 127%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서 접근해야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16대 8, 18대 6 이런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하루 생체 리듬에 따라서 세교간으로 나눠서 쉴 때는 쉬고 비울 때는 비우고 채울 땐 건강하게 채워야 이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내 몸의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해오셨나요? 제가 이제 20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제일 이제 지켜야 될 게 먹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공복 시간이 이게 지키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힘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꼭 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아무나 하나, 이건 아니에요. 야식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기는 하는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오 이후에 먹는 첫 끼의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음식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먹는 순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고, 또 이것을 계속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체험하면서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음식 먹는 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샐러드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먹는 것은 처음에는 갈아서 먹었었는데요. 뭐라 그러냐, 믹서기에 확 갈아가지고서 많이 먹으려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또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은 3종류 이상의 잎채소, 그 다음에 2종류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해야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암이라든가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종류, 잎채소 5종류 이상, 이게 다 항산화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뿌리채소 3개 이상을 같이 갈아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일반 식사를 먹는데, 저는 지금은 갈아 먹지 않고 그냥 싸서 먹는데, 쌈채소를 싸서 먹는데 거기에 두부 아니면 낫또,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맛있게 싸고요. 거기다가 밑반찬을 우리가 먹는 다양한 밑반찬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먹는 것은 여주를 그 식초에다 좀 담았다가 그걸 또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봄에 나오는 채소들을 식초절임을 했다가 그걸 또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맛있는 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개 정도, 한 끼에 하나씩 해서 먹기도 하고, 간혹 또 뭐 고기도 조금씩 먹는데 총 열량의 5%는 넘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단백질도 좀 균형을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양념을 해야 되는데 들기름, 생들기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양념을 해서 같이 먹게 되면은 9가지 영양소, 정말 자연에서 얻는 9가지 영양소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끼를 시작하고요. 저녁은 6시 이전에 좀 가볍게 먹는데 사실 일하다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8시 이전에 먹는 16대 8 아니면 18대 할 때는 그때 이제 한 1시 이후에, 오후에는 1시 이후에 먹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병을 치료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말 많은 질병들을 개선할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막 싸우면서 하지 않는 식사법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20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 어떤 변화들이 생겼나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만성 피로였어요. 잠을 푹 못 잤어요. 숙면이 안 되고, 뭐 숙면이 안 되니까 또 만성 피로가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증상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대변은 묽은 줄 알았어요.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묽거나 변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증상들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숙면을 취할 수 있나 했더니 장이 좋아진 거예요. 장의 신경세포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숙면을 취하고 언제든지 잘 수 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니까 피로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언제든지 가서 잘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리듬이 살아나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증상이나 질환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쫓아다니고, 막 부정맥을 좋게 해서 부정맥 좋은 거 막 영양제 막 쫓아다니고, 이게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지만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한테 지금도 이걸 계속하게 하고 환자들한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헐적 단식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왜 하다가 포기할까요? 간헐적 단식을 못하는 것은 정말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일례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정말 힘들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왜 힘드냐라고 하니까 제일 힘든 게 이 공복이 되면 정말 어지럽고 그냥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기도 하지만은 이런 정신적으로 막 너무 힘들다. 사실 이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배고픈 것도 참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지럽다. 일단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요게 원인이 있어요. 요걸 치료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덤비신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또 처음부터 나는 의지 한국인, 모든 걸 내가 다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못하면 나는 뭐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원칙 지키려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씩 8시간, 10시간 이렇게 늘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장 먼저 회복하고 하셔야 된다. 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또 장 내에 어떤 미생물하고 나와의 조화거든요.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또 막 이렇게 좋은 거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잔해학에서는 장 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는 물질, 이 물질을 숙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숙변을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의지를 발휘할 때는 확실하게 발휘하자. 뭘로 시작을 했냐면 3일 단식으로 시작했어요. 3일 단식을 했더니 정말 힘들지만, 이틀 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3일째 되는 날에 정말 검은 변이 몸 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상쾌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적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나니까 공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극복했거든요. 제일 많은 건 하여튼 힘들어 하시는 것들은 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은 제일 많은 것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뭐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거 회복하는 방법, 하여튼 장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내 몸을 자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연 치유는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음식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음식과 우리가 생각, 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온도라고 하는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함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음식만 갖고 모든 걸 치료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류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의학 역사로 봐도 음식만 가지고 치료한 역사는 없어요. 뭐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니시가츠주도 그렇고, 이 네 가지 또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정신, 마음 이런 것들, 우리의 또 하루하루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대사 기능, 즉 온도, 혈액 순환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또 잘 맞춰야만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져요. 제가 음식으로 시작한 지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냥 제 몸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음식으로 제가 제 몸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때는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만 갖고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 다루는 거, 내가 어떻게 릴렉스 하는 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건강을 좋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양의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문제가 살아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 거고, 그 원인을 내가 건전하게 바꿨을 때 건강은 회복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걸 실천하고 제대로 하나씩 이걸 한다는 것이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하고 해야 가능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거 알았다고 해서 이제 됐다라고 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에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말으셔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음식도 접근을 하셔야만 성공하지, 집착의 마음을 갖고 하시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첫 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근데 이 연구가 제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다가 이제 지금은 안 봐요. 근데 그때에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한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저녁 야식하고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밥을 그냥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보다 정확하게 생체 리듬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끼가 정말 중요하다. 그 아까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진 분들은 점심에 먹는 그 첫 끼가 무조건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단 음식 먼저 먹고 허겁지겁 먼저 먹어야 세포가 즐겁다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정 안 되면은 샐러드 먼저. 좀 어느 정도 된다면 채소, 다양한 종류의 채소예요. 3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이 채소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과일을 쓴다면 과일은 식전 이 채소를 먹기 그 전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음식 먹는 순서를 그렇게 지킨 다음에, 근데 이것도 쪽쪽 한두 점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처음에 훈련할 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먹는 정말 그 맛있게 느껴졌던, 배고플 때 맛있게 느껴졌던 그 정제 탄수화물 맛이 너무 배부르니까 적게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무조건 장입니다. 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의 변화, 기쁨이 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기쁨이 우리가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되기도 하고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막 이걸 막 어디가 좋게 해야 되고 막 한다, 그걸 막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 현상은 3개월 뒤나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안함 같은 것을 찾아보는 거,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그 습관을 바꾸는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생채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따지지 마세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 드시면 돼요. 가격이 싸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연이 우리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건강에 만약에 비싸고 좋은 것만 건강에 좋다면,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삼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산삼만 먹고 살면 장수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시황이 보여줬고, 또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교육시켜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은 사람 더 빨리 문제가 생긴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채소 3개, 뿌리채소 2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브로콜리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케일이에요. 케일. 그 다음에 뭐 뿌리채소 중에서는 당근. 뭐 시금치도 먹기는 하는데 이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양상추, 깻잎도 향이 강한 것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담백한 맛들을 먹어야만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도 괜찮아요. 뿌리채소로. 비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섞는데,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믹스하는 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먹어도. 그리고 나서 두부와 낫또 같은 이런 콩 단백질이죠. 그리고 김 같은 것도 저도 즐겨서 쓰는데 김도 단위 g당당 단백질량은 최고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도 괜찮고 또 순서대로 바로 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어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그 영양소들의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이것도 소량 괜찮고 그리고 나서 밥과 우리가 이제 반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식사들이죠.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함께 과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먹는 순서, 식단과 이렇게 순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공복 후에 위장을 이렇게 어떻게 깨우느냐 제일 중요하다. 이 첫 끼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하루 리듬 자체를 다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리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제때에 제대로 먹는 지혜, 이게 바로 16대 8, 18대 6의 간헐적 단식의 어떤 자연주의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 환자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항상 그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부종, 그 다음에 수족냉증, 그 다음에 장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비가 오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1단계거든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1단계예요. 이때는 정말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음식만 조금 바꿔도 가능한 시기가 와요. 2단계에 오면은 만성 피로, 불면 정도부터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잘 돼요.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이게 니시가 썼던 100년간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고요. 이제 4단계, 5단계 가면서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고 특히 이제 5단계 가면 이제 암인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니시 센터 병원이죠. 니시 병원인데 니시가 쪼조가 돌아가셨지만 있었던 병원에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또 입원을 해서 그걸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잖아요. 암은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3기까지는 95%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일본의 의사들은 제가 조금 신뢰가 가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또 서양에도 가는 서양 의사들도 상당히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간헐적 단식만 해서 병이 좋아지냐, 암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자연건강법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같이 했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막 좋은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를 제가 권하는데 9개월 정도 했을 때에 이제 우리 몸이 습득이 돼요. 9개월까지는요 힘들어요. 그러다 9개월 이후에는 이게 습관화되면은요 우리 몸이 정말 편해지면서 하는 것도 편해지만 내 몸이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보통 한 9개월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간헐적 단식이 좋냐 안 좋냐 이거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니시센터에 갔을 때는 운동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하는 운동이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평으로 놓고 하는 붕어 운동이라든가 모관 운동이라든가 합장합청 운동 같은 것들을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그거 갖고 좀 부족해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풍욕을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냉온욕 같은 것을 같이 했을 때만 이 간헐적 단식이라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간헐적 단식만 했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냉증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몸이 더 차가워져 버려요. 결국 온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몸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꼭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특히 운동 막 뛰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건 심장에 부담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수직으로 놓고 내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동양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혜와 또 서양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이 서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 하나의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습관을 들였을 때에 우리 몸은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